중종의 내 여인, 그리고 버릴 수 없었던 마지막 여자. 상감 소첩을 잊지 마시옵소서. 1506년 9월의 어느 밤 궁궐 담장을 넘어가는 가마. 안에서 한 여인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가마 밖에서는 갑옷 입은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그녀를 몰아내고 있었죠.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 장식은 길 위에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 20. 왕비가 된 지 정확히 1회,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씨.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의 첫 번째 아내,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조선 왕실에서 가장 기이한 연대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왕이 되어버린 남자. 그의 이름은 진성대군 훗날의 중종입니다. 그런 그의 곁을 스쳐간 여인이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7일 만에 궁에서 쫓겨났고, 두 번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엿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사랑을 받다가 불에 탄 쥐 한 마리 때문에 사약을 받았고, 네 번째 여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네 번째 여자만큼은 중종이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리려 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정왕후 윤씨. 이 여자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채로 훗날 조선을 20년간 움켜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조선 최고의 여자 권력자는 하필 남편에게 가장 외면당한 여자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명의 왕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를 거쳐간 4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4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맞물리며 조선 중기를 뒤흔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문정왕후라는 이름 뒤에 왜 늘 악녀라는 꼬리표가 붙었는지, 그리고 그 꼬리표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1506년 9월의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 하나만 먼저 짚고 가보겠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 흔히 모든 걸 손에 넣는 일처럼 보입니다. 권력도, 여자도, 충신도, 궁궐도, 나라까지. 그런데 중종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오히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왕을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특히 반정으로 즉위한 왕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달려 있었습니다. 칼로 왕을 세운 자들은 그 칼로 왕을 감시합니다. 왕은 용상 위에 앉아 있지만 그 용상 아래에는 항상 그를 왕으로 만든 자들의 눈이 깔려 있었죠. 그러니 중종의 여인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종 자신이 어떤 왕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부터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이 4여인의 비극이 왜 그렇게 반복됐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1506년 9월 2일 조선의 임금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폭군으로 이름이 남은 연산군이 쫓겨나고 그 이복 동생 진성대군이 왕위에 앉혀집니다. 이른바 중종 반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성대군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정을 일으킨 건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신하들이었고 진성대군은 그들이 업어서 용상에 앉힌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왕이지 즉위 첫날부터 그는 빚을 진 왕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만들어준 왕. 다시 말하면 공신들이 언제든 흔들 수 있는 왕. 반정 당일 진성대군의 집 앞에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래서 자결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중종이라는 왕의 성격이 이 한 장면에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곁에서 그를 말린 사람이 아내 신씨였습니다. 말을 탄 군사들이 문 밖을 에워싸자 신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말머리가 우리 집 쪽을 향해 있으면 죽이러 온 것이고 반대쪽을 향해 있으면 모시러 온 것입니다. 군사들은 말머리를 밖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모시러 온 것이었죠.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상상해보면 더 서늘합니다. 남편은 겁에 질려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군사들의 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집 안은 초긴장 상태였을 겁니다. 그 순간 상황을 읽고 군사들의 방향을 보고 남편을 붙잡아 살린 사람이 바로 신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왕이 되는데 마지막 한 끗을 밀어준 사람은 반정 공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신씨가 있었습니다. 신씨가 아니었다면 훗날의 중종은 반정의 왕이 아니라 반정 직전 스스로 죽은 대군으로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신씨는 중종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여자를 왕이 된 지 7일 만에 쫓아내야 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 때문이었습니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즉 반정을 일으킨 세력이 막 목을 벤 그 연산군의 외척이었다는 뜻입니다. 반정 공신들에게 신수군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이었고 실제로 반정 당일 박원종의 부하들에게 쇠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잔인합니다. 남편은 왕이 되었고 아버지는 역적 취급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모와 제인의 딸이라는 두 신분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씌워진 겁니다. 이런 상태로 신씨가 궁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반정 세력에게는 눈의 가시였겠지요. 아버지가 죽은 딸이 국모가 되는 상황. 반정 공신들 입장에서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죄인의 딸이 어찌 국모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이 어전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중종의 반응이 어땠는지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왕은 조강지처를 어찌 버리겠는가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절을 함께한 아내, 왕이 되기 전 가장 인간적인 시간에 곁에 있던 사람. 그러니 그 한마디에는 진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심만으로는 왕비를 지킬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로맨스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가문, 명분, 외척, 공신, 적통, 후계. 이 냉정한 단어들이 사랑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눈물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며칠 못 갔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요구는 지배했고 중종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왕비가 된 지 7일째 되던 날 신씨는 사저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궁을 나섰습니다. 타고 나간 가마에는 아무런 왕비의 표식도 없었고 호위 군사도 없었습니다. 왕비를 패하는 절차조차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 7일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다시는 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아픈 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쫓겨난 여인은 잊힐 수는 있어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강제로 떨어진 사람은 대개 그 자리를 평생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서글픈 이야기 하나를 보태겠습니다. 사실인지 야사인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지금도 서울 서촌 쪽에서 인왕산을 올려다보면 거대한 치마 모양의 바위 하나가 보입니다. 이름이 치마바위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씨는 쫓겨난 뒤에도 남편이 있는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인왕산 자락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소문을 듣자 자신이 시집올 때 입었던 붉은 치마를 인왕산 바위 위에 펼쳐 널었습니다. 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방향으로요. 얼마나 애달프고 또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국문은 닫혔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고 직접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든 보내는 것. 붉은 치마는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신씨가 끝내 접지 못한 혼인의 기억이었고 아직 끊어졌다고 인정하지 못한 마음의 깃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종은 그 붉은 치마를 보며 사람을 시켜 새 소식을 묻곤 했다고 합니다. 이 야사가 얼마나 사실에 근접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종은 죽을 때까지 신씨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종이라는 사람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끝내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궁 밖의 아내와 궁 안의 왕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생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로 치면 고작 3km. 걸어서 1시간이면 닿을 거리. 그런데 그 1시간의 거리를 그들은 51년 동안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씨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16년을 더 살았고 시호도 위패도 없는 상태로 1557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왕비로 산 7일, 패비로 산 51년. 이것이 중종의 첫 번째 여자, 단경왕후 신씨의 인생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은 건 죽은 지 182년이 지난 1739년 영조 임금 때였습니다. 이쯤 되면 버려진 게 아니라 잊혀졌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이상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진 여자가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오히려 가장 처연하게 남습니다. 너무 짧아서 더 선명한 사람, 너무 억울해서 더 오래 기억되는 사람. 단경왕후 신씨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럼 궁에 남은 중종 옆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반정 공신들은 신씨를 내보낸 자리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밀어넣습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이 가문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한참 동안 윤씨와 윤씨의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장경왕후는 파평 윤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1507년 21살의 나이로 중종의 후궁으로 입궐했다가 곧 왕비로 책봉됩니다. 신씨가 쫓겨난 지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의 시계는 참 냉정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1년 반이 왕실 정치에서는 새 왕비를 들이기 충분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장경왕후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사가에서 자랄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중궁의 자리에 앉은 뒤에도 화려한 것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경왕후는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무난한 중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기품 있고 큰 잡음을 만들지 않는 여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선 왕실에서 그런 여자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종은 이 조용한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기록만 놓고 보면 예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건 다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곧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중종의 궁은 단순히 왕과 왕비가 중심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후궁, 외가, 친정, 세자, 서자, 공신, 사림. 이 수많은 이해관계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끓는 냄비 같은 곳이었죠. 장경왕후는 그 한복판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적자를 낳는 것. 그 시대 왕비의 가치가 지나치게 잔인할 만큼 후사에 묶여 있었음을 생각하면 그녀가 얼마나 큰 압박 속에 살았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장경왕후는 왕비가 된 지 8년 만인 1515년 드디어 중종의 첫 적자를 낳습니다. 궁 전체가 술렁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적자가 태어났으니까요. 반정으로 출발한 불안한 왕조 운영에 비로소 정통성의 못이 하나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난 날로부터 정확히 6일 뒤 장경왕후는 숨을 거둡니다. 이건 단순히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말하기엔 너무 허망합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왕실이 가장 원하던 일을 해낸 직후 본인은 사라진 겁니다. 실록은 그녀의 죽음을 산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훗날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당대의 기록 자체에 의혹을 제기한 흔적은 없습니다. 의학이 지금 같지 않던 시대에 출산 직후의 고열과 폐혈증은 왕실에서도 흔한 사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은 기록보다 감정이 더 크게 남습니다. 이제 막 아기를 품에 안아봤을 나이. 겨우 6번의 해가 뜨고 지는 동안 아이 얼굴을 보다 세상을 떠나야 했던 여자. 다만 그녀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종실록 22권을 보면 장경왕후는 죽기 전 중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자를 잘 부탁드리옵니다. 원자는 왕의 적장자,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들 이호, 훗날의 인종을 가리킵니다. 25살의 산모가 태어난 지 6일 된 아들을 남편에게 넘기며 남긴 마지막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왜 유독 아프게 들리냐 하면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본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궁중 여자의 공포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지킬까? 그 두려움이 저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 유언 한 줄이 앞으로 30년 뒤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이는 거대한 사건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경왕후가 남긴 아기, 인종, 이 아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게 조선의 다음 역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남는 순간부터 궁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저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적장자가 존재한다는 건 곧 누군가의 희망이 꺾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옆길로 새겠습니다. 왕비가 자리를 비운 중궁 전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살아있을 때조차 중종의 눈길을 톡 차지하고 있던 여자. 그녀의 이름은 경빈박 씨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신씨가 비극이고 장경왕후가 허물하면 경빈박 씨는 위험한 매혹에 가깝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빈박 씨는 뛰어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용모가 아름답고 총애가 지극하여 궁중의 일들이 그녀의 손에서 결정되었다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연산군 시절 전국에서 뽑아 올린 미녀들 중 한 명으로 입궐했다가 반정 이후 중종의 후궁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단경왕후가 먼저 궁에 들어왔고 경빈박 씨는 후궁으로 들어왔고 장경왕후가 나중에 왕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종이 마음으로 기울었던 사람은 셋 중에 경빈박 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궁중의 일들이 그녀의 손에서 결정되었다는 표현은 미모만이 아니라 영향력까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은 여자는 종종 궁중 질서 바깥에서 또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견제받는 세력이 됩니다. 경빈은 중종의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폭성군이라는 이름이 서자였지만 왕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고 인종이 태어나기 전까지 중종의 사실상 장남은 폭성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위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들도 있고 궁중 영향력도 큽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잠재적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 왕의 어머니라는 말은 곧 누군가에게는 제거 대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사랑받았던 이 여자가 가장 비참하게 죽습니다. 1527년 음력 2월 26일 동궁, 그러니까 세자 2호가 머무는 처소 근처에서 기이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불에 그슬려 꼬리가 잘리고 사지가 찢긴 쥐 한 마리. 그것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이미 공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소름 끼치는데 당시 궁중 분위기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는 13살, 궁중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세자의 장수를 저해하려는 추술 사건이 터지자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범인 후보로 가장 먼저 지목된 사람이 바로 경빈박 씨였습니다. 세자가 죽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의 아들 폭성군을 세자로 만들고 싶은 어미 경빈박 씨였습니다. 정치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증거보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방향이 정해지면 총애는 오히려 죄가 됩니다. 왕이 사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왕이 사랑할수록 주변은 더 증오했습니다. 결국 경빈박 씨와 폭성군 모자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533년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에게 보낸 편지에 저주의 말이 적혀 있었고 그 필적이 경빈박 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빈박 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고 아들 폭성군도 뒤이어 사사되었습니다. 한때 궁중의 일을 손에 쥐었다는 그 여인이 폐서인이 되어 사약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6년이었습니다. 이 몰락은 너무 빠르고 또 너무 완벽합니다. 올라간 만큼 떨어진 것도 아니죠. 올라간 사람을 아예 흔적죄 쓸어버린 수준입니다. 한때 중종이 가장 아끼던 사람, 그녀를 위해 궁중 질서가 기울 정도였던 사람. 그런데 정작 최후의 순간에는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작서의 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진짜 주모자는 경빈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실록과 연려실 기술, 조선 후기, 이긍이기 편찬한 야사집 등에 따르면 진범은 김한로의 아들 김이었습니다. 김한로는 당시 조정의 실세였고 경빈박 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켜 세자 처소에 쥐를 매달게 하고 그 죄를 경빈에게 덮어 씌운 것이죠.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사랑과 총애, 모성, 왕자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권력가들의 계산 속에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사랑받던 여자는 가장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의 음모에 걸려들어 사라졌습니다. 중종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때 궁중의 일이 그녀 손에서 결정되었다던 여인이 사약을 받을 때 중종은 그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종의 본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사랑할 수는 있었지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울 수는 있었지만 끝내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결단은 없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7일 만에 쫓겨난 신씨, 아들 낳고 6일 만에 죽은 장경왕후, 음모에 걸려 사사된 경빈박 씨,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중종은 단 한 번도 끝까지 그들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중종이 차가운 사람이어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같은 반정 공신들이 그를 왕자에 올렸고 그 뒤로는 김한로, 남곤, 심정 같은 권신들이 차례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중종에게는 자기 의지로 왕비를 지킬 힘이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중종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조차 늘 정치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사적인 감정은 공적인 권력 앞에서 매번 무너졌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종은 왕이었지만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네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장경왕후가 죽은 뒤 중궁 자리는 무려 2년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중종은 재혼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가문의 여자를 들릴 것인가를 두고 조정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17년 마침내 새 왕비가 간택됩니다. 파평 윤씨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윤씨가 들어옵니다. 이름은 윤지임의 딸 훗날의 문정왕후.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미모로 왕을 홀린 여자도 아니고 이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강력한 후궁도 아니고 반정 직후에 비장한 첫 왕비도 아닙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기록상으로는 거의 인상조차 흐릿한 여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모두가 경계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누구도 경계하지 않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왕후의 집안은 죽은 장경왕후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즉 중종의 두 번째 왕비와 세 번째 왕비는 같은 파평 윤씨였습니다. 왜 또 윤씨였을까요? 당시 조정의 실세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장경왕후의 아들 원자 인종을 지키려면 그 원자의 외가 쪽 사람을 계모로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먼 친척이긴 하지만 같은 윤씨 가문. 그러면 계모가 들어와도 세자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역사는 아주 자주 가장 그럴듯한 계산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판단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이제 곧 보시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정왕후가 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이 여자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특별히 아름다웠다는 기록도 없고 총명하다는 평도 없습니다. 중종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품이 엄하고 말수가 적었다. 풀이하자면 조용한 여자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때로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궁 같은 공간에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입으로 실수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남이 자기를 얕보게 두는 사람. 문정왕후는 어쩌면 아주 일찍부터 그런 법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종의 반응 중종은 이 세 왕비에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경빈 박씨 쪽에 있었고 문정왕후가 중궁에 앉은 뒤에도 왕의 발걸음은 좀처럼 중궁전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왕비에게 치명적입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가장 높아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발걸음이 끊기면 가장 불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왕비는 후궁처럼 총의 경쟁을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 세력 없이 홀로 설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다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문정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건 1517년. 그녀가 중종의 아들, 즉 훗날의 명종을 낳은 건 1534년 사이의 공백 17년입니다. 17년 동안 그녀는 딸만 넷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17년 동안 아들을 못 낳은 왕비, 이게 궁중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말은 아무도 대놓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이 왕비는 결국 지나가는 중전 아닐까? 세자는 이미 있고 왕의 총애는 다른 데 있고 아들도 없는데 얼마나 버틸까? 혹시 또 다른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이 자리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 17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요? 이건 추측이지만 그녀는 아마 자기보다 먼저 궁에 있던 세 여자의 운명을 매일 떠올렸을 겁니다. 7일 만에 쫓겨난 여자, 아들 낳고 엿새 만에 죽은 여자, 아들 있다가 사약받은 여자, 그리고 자기는 아들조차 없는 여자. 왕비의 자리가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자리인지 그 누구보다 잘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사랑을 못 받는 왕비였지만 그 대신 가장 오래 관찰한 왕비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망하는지,
무엇이 여자를 살리고 무엇이 여자를 죽이는지, 왕의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지, 신정의 힘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궁중의 소문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그 17년은 공백이 아니라 학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정왕후를 떠올릴 때 처음부터 권력욕에 불타는 악녀로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그녀의 권력자로서의 삶은 나이 50이 다 되어서야 시작됩니다. 17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고 35세에 아들을 낳았고 52세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때부터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녀는 그림자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문정왕후는 처음부터 칼을 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칼날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사람은 한번 권력을 쥐면 훨씬 더 집요해지는 법입니다. 1534년 5월 22일 문정왕후는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이완, 훗날의 명종. 중종의 나이 47, 문정왕후의 나이 35 늦둥이 중에 늦둥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산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운명이 뒤집히는 순간이자 궁 전체의 숨소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순간 조선 왕실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자, 그러니까 장경왕후가 낳고 간 인종은 이미 20살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복동생이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계모가 낳은 이복동생. 표면적으로는 경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폭탄입니다. 조정은 즉시 두 파로 갈립니다. 세자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이완을 밀려는 세력 전자는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 후자는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로, 윤원영 형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윤씨와 윤씨의 싸움입니다. 같은 파평 윤씨 가문 안에서 누구 조카를 왕으로 만드느냐를 두고 서로 칼을 들게 됩니다. 이 두 파벌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자를 지키려는 쪽은 대윤, 어린 왕자를 밀려는 쪽은 소윤. 이 이름이 왜 무섭냐 하면 결국 조선은 이 큰 윤씨와 작은 윤씨의 싸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유배가는 피해 정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오래도록 조용하던 문정왕후가 서 있게 됩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7. 그의 뒤를 이어 세자 이호가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12대 임금 인종입니다. 드디어 장경왕후가 25살에 남긴 유언, 원자를 잘 부탁드리옵니다가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랐다는 건 곧 안전해졌다는 뜻일까요? 조선 왕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는 순간부터 더 큰 위협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종은 왕위에 오른 지 정확히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도 없이. 29의 나이에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짧게 재위한 임금 8개월의 왕 인종입니다. 싸이는 공식적으로는 병사.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가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인종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계모 문정왕후가 내린 떡을 먹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기록이 야사에 남아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떡을 하사하자 주변에서 독이 들었을까 염려하여 말렸으나 인종은 어머니가 주시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하며 그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사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가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왜 문정왕후를 가장 먼저 의심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종이 죽으면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문정왕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가 훗날 악녀로 굳어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야사는 사람들의 감정이 축적되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승리한 여인에게 사람들은 쉽게 독을 입히고 사리를 덧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장면을 단정하기보다는 그만큼 문정왕후를 둘러싼 공포와 적개심이 강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문정왕후의 아들 12살의 경원대군 이완, 조선 제13대 임금 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선은 20해 동안 한 여자의 손안에 들어갑니다. 명종이 즉위한 순간부터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수렴청정, 발을 내리고 정치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 뒤에 권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왕은 앞에 앉아 있고 권력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말은 어린 임금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최종 판단은 대비의 뜻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대윤, 그러니까 죽은 장경왕후 쪽 집안, 인종 쪽 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1545년 8월 명종 즉위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문정왕후와 그 오빠 윤원영은 대윤의 영수 윤임과 그 측근들을 한꺼번에 숙청합니다. 제목은 영모 이른바 을사사화입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정적 제거라고 말하면 너무 약합니다. 이건 사실상 한 세력을 통째로 도려낸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 수 공식 기록에 남은 사람만 수십 명. 처형, 사사, 유배, 가문의 몰락 다시 한번 숫자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을사사화 직후 몇 년 사이에 유배되거나 목숨을 잃은 살인, 관료의 숫자가 100명을 넘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 차관, 국장급 공무원 수십 명이 몇 년 새 한꺼번에 처형되는 규모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층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하면 단순히 사람 몇 명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딸려있던 집안, 혼인관계, 제자, 친구, 문화생, 지방 세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문정왕후에게 거슬리면 죽는다, 이 공포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문정왕후가 악녀구나.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역사에서 누군가를 악녀라고 부를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잔인했는가 뿐 아니라 누가 기록을 남겼는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명종 재위 내내 실질적 권력은 문정왕후의 손에 있었고 그녀의 오빠 윤원영 그리고 윤원영의 애첩 정난정이 조정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 삼각형은 매간매직을 일삼았고 뇌물이 오가는 창구가 되었죠. 이건 분명 비판받아야 할 지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문정왕후의 시대가 단순히 잔혹함만 남긴 시대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문정왕후는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강력한 숭유옥불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억눌려 있었고 승려는 천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보우라는 스님을 불러들여 봉은사의 주지로 앉히고 성교양종을 부활시키고 승과까지 되살려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억눌린 세력을 자기 편으로 묶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긴 궁중 생활 속에서 종교에 기대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다였겠죠. 어쨌든 결과는 분명합니다. 조선에서 거의 꺼져가던 불교의 숨통이 그녀 때 다시 트였습니다. 덕분에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 같은 승려들이 승과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조금 뒤의 일이지만 이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이 대목이 재미있습니다. 후세의 악녀로 기록된 문정왕후가 없었다면 조선 불교계는 거의 소멸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화를 일으킨 잔혹한 권력자이면서 동시에 불교를 되살린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림에게는 재앙이었고 불교계에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삼성동에 지금도 가시면 봉은사가 있습니다. 빌딩 숲 한복판에 기와지붕이 솟아있는 그 절. 그 절에 오늘이 있기까지 한 사람의 손길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왕후는 더 이상 단순한 악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피해 권력자였고 누군가에게는 시대를 되돌린 복원자였습니다. 이 상반된 얼굴이 바로 그녀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문정왕후는 156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4. 20년 동안 조선을 움켜쥐고 있던 손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그녀가 죽자마자 조정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빠 윤원영과 정난정을 탄핵하고 유배 보내고 결국 자결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우 스님은 제주도로 유배당했다가 장살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권력의 허망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0년 권세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1년도 안 됐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못 건드리던 사람의 세계가 숨이 멎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관은 펜을 들어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종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윤 씨는 천성이 강하고 사나웠으며 윤원영 등이 모의하여 살림을 해친 것이 모두 그녀의 뜻에서 나왔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였는데 윤 씨가 그러하였다. 암탉이 운다 사관이 한 여성을 기록할 때 가장 흔하게 쓴 관용구였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거의 판결문에 가깝습니다. 한 여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조선의 남성 사관들이 얼마나 불편해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물론 그녀가 실제로 정치적으로 잔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 권력자에게 더 씌워진 불쾌감의 언어가 얼마나 상투적이었는지도 이 한 문장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시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 시절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본 문정왕후 시대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명나라 사신 공영경의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은 왕이 둘이다. 안의 왕과 밖의 왕. 안의 왕은 문정왕후, 밖의 왕은 명종. 외부인의 눈에 이 나라의 진짜 임금은 궁 안쪽에 발을 들이우고 앉은 한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대단한 이유는 적어도 외부인은 그녀를 우스운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현실 권력으로 봤습니다. 말하자면 조선 내부의 사관은 도덕으로 그녀를 재단했고 외부의 사신은 정치적 실체로 그녀를 본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사관은 그녀를 암탉이라 쓰고 외국 사신은 그녀를 왕이라 씁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시간에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실체를 인정합니다. 자, 이제 네 여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경왕후 신씨, 시호받은 건 죽은 지 182년 뒤. 능묘는 경기도 양주 온릉 조용한 산자락 소박한 능입니다. 장경왕후 윤씨 중종과 나란히 묻히지 못하고 경기도 고향의 희릉에 홀로 묻혔습니다. 남편이 세 번째 아내에게 자리를 빼앗긴 셈이었죠. 경빈 박씨. 왕비가 아니었기에 능이 없습니다. 사약을 받은 뒤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정왕후 윤씨, 그녀만큼은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 중종의 무덤 옆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살아서는 가장 오래 권력을 누린 여자인데 죽어서는 가장 원하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정치의 승자가 개인의 소망에서는 패자가 된 셈입니다.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생전에 남편 중종의 곁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는 시호조차 없었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희릉에 따로 묻혀 있었으니 자기야말로 중종의 정실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녀는 중종의 능을 지금의 강남 설릉 자리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정릉이라는 이름으로요. 자기가 죽으면 남편 옆에 누우려고 남편의 무덤까지 이장시킨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도 참 문정왕후답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 얻은 것을 죽어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남편이 사랑은 얻지 못했어도 최소한 남편의 곁은 차지하고 싶었던 것.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가 지대가 낮아 여름에 물이 찼습니다. 장마철마다 능이 물에 잠겼죠.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할 수 있을까요? 생전에는 조정을 흔들고 사활을 일으키고 왕을 대신해 정사를 듣던 여자. 그런데 죽고 나서는 땅의 물길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후 문정왕후는 지금의 태릉 자리에 홀로 묻힙니다. 20년을 나라를 다스린 여인. 네 번째 여자이자 유일하게 버려지지 않은 여자. 그녀는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서울 동북쪽의 작은 언덕에 누워 있습니다. 태릉이라는 이름도 참 묘합니다. 태평할 태, 능묘릉. 하지만 그 안에 누운 여인의 삶은 결코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침묵, 출산과 불안, 권력과 숙청, 종교와 비난.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 안에 눌어붙어 있습니다. 태릉은 지금도 가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나 7호선을 타면 닿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성물이 유난히 위험 있는 능이 있으면 그것이 태릉입니다. 그 옆에는 그녀의 아들 명종의 능, 강릉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누웠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만큼 문정왕후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풍경도 드뭅니다. 아들은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나라까지 움직였지만 남편은 끝내 옆에 없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살아서는 남편을 지배했고 죽어서는 남편에게서 분리된 여자. 맨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조선 최고의 여자 권력자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여자였을까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 앞에 세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했던 여자, 단경왕후. 말없이 조용히 왕비 노릇만 하다가 6일 만에 사라진 여자, 장경왕후.
중종의 마음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미움을 산 여자 경빈 박씨. 문정왕후는 이 세 사람을 모두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17년의 그림자 시간 동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은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다. 여자를 지켜주는 건 오직 아들이고 가문이고 권력이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을 구하는 대신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왕이 되자 권력을 잡았고 권력을 잡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협할 모든 일을 제거했습니다. 달리 보면 문정왕후의 성정이 원래 사나웠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나워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앞선 세 여자가 몸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문정왕후는 조선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최종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믿은 여자는 버려지고 조용한 여자는 일찍 죽고 총에 받은 여자는 음모에 걸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것보다 두려운 여자가 되는 것. 문정왕후는 아마 그 결론에 가장 빨리 도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중종은 38년 하고도 2개월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4명의 여자가 그의 곁을 스쳤고 그중 3명은 비참하게 사라졌으며 마지막 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역사를 썼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관은 마지막 여자를 암탉이라 썼습니다. 사랑받은 여자는 죽어서 능 자리를 뺏겼고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 살아서 나라를 쥐었지만 죽어서는 홀로 누웠습니다. 어쩌면 중종의 네 여인을 하나로 묶는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고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 다른 순간에 그녀들은 모두 혼자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단경왕 후처럼 7일 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51년을 기다리는 삶. 문정왕 후처럼 17년을 그림자로 지내다 20년을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삶.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서둘러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500년 전 내 여자가 이미 대신 살아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인왕산 바위 위에 붉은 치마와 태릉에 홀로 선 석상 사이. 그 먼 거리 어딘가에 조선의 한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